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전 단계 진단 기준 중 하나인 공복혈당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를 구분하고 관리하는 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미리 찾아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가능하면 초기에 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함인데요. 주로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져서 발생하는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이제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진단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당뇨병 전 단계는 3가지를 근거로 진단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공복혈당, 두 번째는 경구당 부하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당화혈색소예요. 경구당 부하검사와 당화혈색소는 추가적인 검사를 할 경우에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같은 간단한 혈액검사에서 아는 혈당, 이게 바로 공복혈당을 체크하는 건데요. 이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일 때 공복혈당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단위는 길어서 계속 좀 생략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에 이 공복혈당이 126을 넘는다 할 때는 당뇨병 진단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반드시 재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공복혈당 장애는 단계에 따라서 행동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이 내용은 2021 당뇨병 진료 지침을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09 또는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0일 때에는 매년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을 권고하고요. 두 번째로 이 공복혈당이 110에서 125 혹은 당화혈색소가 6.1에서 6.4일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바로 경구당 부하 검사로 당뇨병인지 아니면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이제 공복혈당이 100에서 109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표처럼 이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 하는 분들은 바로 병원 가서 상태 체크하시는 걸 먼저 권장드려요. 특히 과체중이신 분들, 이제 자기의 그 몸무게를 그 키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23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병원을 먼저 방문을 권장드려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국가건강검진이나 일반 혈당 검사에서 혈당만 봤을 때 공복혈당이 100에서 109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적 관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추적 관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공복혈당 장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이게 간단하게 만인이 실행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 방법을 딱 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기에 이제 운동이나 식사 조절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식사 조절과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당뇨병의 감소 효과가 28.5에서 68%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원칙을 기억을 하고 하나씩 실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식사 관리, 두 번째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체중 감량. 사실 앞에 2가지가 실현이 되면은 세 번째 거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 식사 관리와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원칙과 간단한 수칙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입니다. 가끔 공복혈당 장애로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열량을 줄이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켜야 되는 거는 뭐냐? 식판 떠올리시면 가장 쉬운데요. 여러분 이제 학교나 우리가 식당에서 영양사분들이 차려주선 그 식단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 칸칸이 필요한 것들이 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에 곡류, 일반 밥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육류, 고기나 생선 같은 거, 그리고 채소, 과일, 그리고 우유, 그리고 유지. 유지는 일반적인 기름 요리에 들어가는 것 정도니까 크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6가지가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된다라면 요즘 온라인 상담도 많이 하니까 전문 영양 상담 받는 것도 가능은 하신데 어쨌든 머릿속에 이 식판을 구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매 끼니마다 골고루 이렇게 잘 챙겨 먹는다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은 뭐냐? 한 끼를 되게 간단하게 뭐 빵 이런 걸로 때우는 것들은 공복혈당 장애가 나오신 분들한테는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소보다 싱겁게 드시는 겁니다. 이거 뭐 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강조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실전 방향으로 쉬운 거는 우선은 가공식품 드시던 것에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 뭐 한 방에 다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노력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류의 국물 섭취량도 줄이는 것. 그리고 간을 뭔가 하실 때에는 뭐 소금보다도 뭐 레몬이나 뭐 후추나 뭐 와사비 같은 이러한 소금이 없는 향신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채소나 과일 섭취에서도 해소가 가능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뭐 보충제로서의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셀레늄이나 크롬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단이 기본 중심이 된 상태에서 보충제를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식단에서 채소나 과일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으로 해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다? 너무 달콤한 과일을 배부를 정도로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입가심 정도로 해서 종이컵 한두 컵 정도의 양을 권고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동요법을 좀 볼까요? 운동요법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는 것을 권고를 해요. 중강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간 숨찰 정도의 운동인데요. 사람마다 강도를 느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하던 것에서의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쉬운 예는 빠르게 걷는 것 혹은 뭐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는 것 이것을 한 30분 정도 했을 경우에 약간의 숨이 차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숨이 차는 이런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가 인슐린 민감도에 영향을 주는 게 하루에서 3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틀 이상 연속으로 운동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원료들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써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원료들의 기전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거나 뭐 우리 몸에서 포도당 합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의 분해를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공복혈당이 입증된 걸 먹고 싶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조금 긴데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실 수도 있어요. 이 원료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라서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섭취량도 조금 많은 편이고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 공복혈당이 평균적으로 113.6에서 105.9로 감소했다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입증된 걸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때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다? 반드시 식사 관리와 운동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우리 몸에 지금 당장에는 이 건강기능식품 하나로 해소가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언젠가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 길들이는 것, 바꾸는 것이 지금 이 공복혈당 장애에선 더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공복혈당 장애를 무시하지 말자입니다. 공복혈당 장애가 나타났다라는 건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알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복혈당 장애는 최근에 스트레스라던가 수면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식사 습관이나 이런 것에 별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다거나 뭐 업무량 때문에 아니면 수면 장애가 생겼다라거나 할 경우에는 이 부분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세요. 실제 사례로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공복혈당 장애로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업무량 조절을 좀 하시고 운동을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그냥 정상으로 회복돼. 그래서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딱 점검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실행 방안들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그 활용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